현재 20대 얘기가 이제 언론에서 흘러나왔는데 실제 최종 목표 양산 판매가 108대까지 베트남군이 항공전력, 해상전력에 그 투자를 이제 집중해왔죠. FA50이 좀 유력하게 부상을 하고 있어요. K9A1에서 가격이 적정하고 사거리가 뭐 최대 60km까지 현재 그렇게 멀리 가는 자주포의 사거리가 없기 때문에 가성비죠. K9 자주포의 베트남 수출 소식, 정확히 어떤 뉴스인가요? 현재 20대 얘기가 이제 언론에서 흘러나왔는데 실제 최종 목표 양산 판매가 108대까지. 그래서 그 배경에는 이제 그동안에 베트남군이 항공전력, 해상전력에 그 투자를 이제 집중해왔죠. 대표적으로 바로 앞에 하이난도, 중국의 그 핵전력이 잠수함 전력했던 하이난도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그 러시아제 킬러급 잠수함 6척 도입에 전력화를 집중했어요. 그다음에 러시아제 호위함들, 미사일 호위함들을 도입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가 항공 전력을 이제 신경을 쓰고 있어요 현재. 근데 러시아제 SU 뭐 30이나 27전투기가 주력인데 그것도 뭐 몇 대 안 돼요. 막 만약에 중국하고 붙었으면 과연 그게 며칠 버틸까 할 정도로 소규모인데 그 와중에 이제 러우 전쟁 터졌고 그러니까 또 추가로 뭐 전투기 돈을 마련해서 사고 싶어도 그게 이제 차단돼 있는 거고 그리고 베트남이 이제 공산국 국가의 어떤 제도지만은 또 서방 측하고 교류해서 발전한 나라고. 수출을 하고 미국은 이제 그거를 오랜 기간 오바마 정권부터 해서 유심히 살펴왔죠. 이거를 내표로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내표로 이제 끌어들여야 되는데 과거에 또 나하고 전쟁을 했고 미국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신뢰성은 없어요. 근본적인 신뢰성은. 그리고 공산 체제니까 거기 사는 분들이 우리도 뭐 놀러 가고 자유롭잖아요. 그런 거는 중국처럼. 근데 뭐 거기 지도자들은 이제 공산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근본적으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차례대로 미국 입장에서는 군사력을 베트남을 이제 재건을 이제 제대로 키워주려면 차례대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고성능의 무기는 줄 수 없고 대표적으로 이제 뭐 F-16 전투기로 판매한다 살 수 있다 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 그 전 단계로 이제 훈련기 그러니까 조종사 양성하는 체제를 현재 뭐 러시아 중심의 체제라면은 그 시스템 자체가 아직도 뭐 야크 130이라는 러시아제 제트 훈련기를 지금 뭐 중심으로 쓰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바꿔줘야 되겠다. 서방 측 훈련 그 시스템으로 조종사 양성 체제로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들어간 게 미국제 AT6 텍산 훈련기라고 터보프로키 훈련기예요. 그 이제 판매가 이루어져서 지금 이제 납품이 인도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 훈련기, 그러니까 중등 훈련기죠. 미드코스 중간 중등 훈련기는 체코제 A39 넥스트 제너레이션 A39 NG라는 훈련기를 지금 납품 또 동시에 하고 있는데 그 체코제지만 그 NG는 미국제. 그러니까 미국에서 수출 통제를 할 수 있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중등 훈련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 훈련기. 하이급 전투기를 바로 타기 전에 하이급. 그럼 그거 뭐겠어요? 서방 측의 좋은 훈련기가 대한민국의 TOC. 그러면 이제 인도네시아나 태국처럼 유사시한 전투기를 운영할 수 있는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FA50이 좋잖아요. 2인승. 그래서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미국이 F-16 A사 레이더 장착한 V를 바로 주지 않는 이유가 더 신뢰성을 이제 받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터보프로키, 그다음에 중등 훈련기 체코제지만은 들어간 다음에 FA50이 좀 유력하게 부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납품하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F-16을 줄 수가 있고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도 조종사 양성할 때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조종사 양성 F-16이 쉽게 러시아제 전투기 탄 사람이 바로 적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폴란드도 그런 편이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K방산이 저는 이제 항공 분야가 먼저 될 거라 봤는데 또 지상군 분야도 급한 거예요. 이 베트남군이 국경을 이제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79년대 전쟁을 서로 했었고 지상전을 근데 가지고 있는 자산 자체는 견인포 중심이에요. 또 생각지 않게 자주포가 아니라 다 트럭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거. 그것도 옛날에 소련제 122mm, 130mm, 152mm 중심이고 그 신속 배치도 안 되고 화력이 사거리가 짧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고민한 게 미국에서는 일단 이 서방 측 무기 체계로 넘어오는 거를 이제 용인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K방산도 우리나라도 방산업체나 방사청도 일단 미국하고 기본 협의를 해요. 여기에 공산 이 국가인데 팔아도 되겠느냐 이제 서로 이제 협의가 있죠. 비공식적인 거. 그게 뭐 공식적으로 하는 건 없으니까 그런 거는 협의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서로 이제 이게 손이 맞잡은 거죠. 판매하겠다, 살 수 있다. 그래서 그 국경선, 중국을 이제 상대하는 국경선에 이제 우선 배치를 할 걸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옛날 기존 전력들은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이제 고민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남베트남을 접수하면서 1975년도 4월 30일 날 미국제 견인포 소위 105mm 견인포가 뭐 최근엔 저도 보고 놀란 게 거의 50년 전에 그 다 확보한 거를 잘 갈고 닦고 아주 건조하고 좋은 장소에 보관하고 있어. 75년대 다 확보한 거를. 여자 군무원들이 막 닦고 하는데 아주 바짝바짝 빈다. 대한민국 육군도 예비 전력으로 보관하는 동일한 그 야포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거를 트럭에 탑재할 수 있는 우리 K105A1으로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방산 협력이 그것도 이제 K9 자주포의 같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이기 때문에 확대가 되겠다. 그래서 지상 무기부터 이제 수출되고 더 늘어날 거다. 그 동시에 이제 카이의 F-50도 그 다음 후발 주자로 갈 수 있겠다. 그다음에 헬기 전력도 또 많이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LH 공격 헬기 그것도 그 다음 세 번째로 되지 않겠나. 그래서 상당히 저는 이제 이게 물꼬가 터진 거예요. 이제 미국이 그 동안에
많이 저기 한 거예요.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해본 거예요. 이거 생각 저 생각. 과연 하나의 그 중국 포위망, 저쪽에 이제 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훨씬 가면 이제 인도는 이제 포위망 그 일원에 이제 들어왔고 같이 합류했고 베트남이 남은 거예요. 필리핀도 이제 어느 정도 설득이 됐고 이 동북아는 당연히 이제 다 무기 체계가 미국 거에서 견제할 수 있고 대만까지 대한민국, 일본, 또 필리핀 거쳐서 이제 베트남, 이제 인도. 근데 중간에 이제 말을 이제 안 듣는 건 이제 양다리 걸친 거는 태국. 근데 또 말레이시아도 말을 안 들을 줄 알았는데 FA50을 발주하네. 이게 어느 정도 정권의 성향에 대해 설득이 됐고 FA50 18대 받을 시점에 미국제 구형 전투기, 그러니까 중고 전투기를 또 인수를 해요. 27대, 34대인가 이제 쿠웨이트에서.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에 이제 앞으로 가면 미국제, 그다음에 한국제 전투기. 그래서 이 말레이시아도 이제 그 포위망에 간접적으로 합류를 하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베트남이 가장 끝에 점이 있었는데 설득이 빨리 된 거죠. 그래서 K방산의 전망은 또 이제 그런 면에서 좋다. 그래서 폴란드 상황보다는 여기는 많이 판매가 안 되겠, 수량으로는 많이 판매는 안 되겠지만은 오히려 아시아 같은 동남아시아, 아시아의 정서가 있기 때문에 속은 들썩일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는 또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좀 좀 성향이 다르고 거의 중동 같은 스타일이고 좀 까다롭고 그러다 보니까 K방산은 이제 여러 갈래로 가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너무 폴란드에는 너무 저기 집착을 아주 막 한 번에 다 끝나는 그런 뉴스를 자꾸 이렇게 기다리시는데 일단 그거는 좀 이렇게 접어놓는 게 되긴 돼요. 근데 너무 그냥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전망은 뭐 베트남 중심으로 전 좋다고 봅니다. K9 자주포의 국산 엔진 성능 테스트 완료는 어떤 뉴스인가요? 이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K1 전차 파워팩 문제가 있었지만 K9 자주포도 그 독일의 MTU사 엔진, 뭐 파워팩.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출을 이제 나가야 되는데 뭐 독일하고 사이가 안 좋은 나라들 거기는 이제 못 팔게 하는 거예요. 외교적으로. 우리 이제 그것도 상관이 없는데 독일의 외교 그 국가 간의 그 관계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건 또 전투기 엔진하고 미국제 전투기 엔진하고 또 차원이 다르고 이거는 당장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냐. 지상 그 체계 엔진은 자동차 개념에 넓게 보면 자동차 엔진 개념으로 이거 할 수 있는데 왜 못해? 완성도가 뭐 물론 K2 전차 파워팩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거는 우리 소요군 육군에서 상당히 뭐 미국식의 같은 그 높은 그 작전 요구들을 원했기 때문에 시간을 허비했던 거 있는데 그거를 이제 좋은 그 교유로 삼아서 자주포는 또 단위가 전차보다는 좀 엔진의 사용도가 조금 낮으니까 이건 빨리 국산화하자 해서 성취를 했죠. 그래서 독일이 싫어하는 나라한테도 팔 수 있다. 그거에 어떤 연관되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뉴스죠. MTU사의 그 밑에서 오랜 기간 해군 함정들 뭐 디젤 엔진까지 독점을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독일제 그 엔진 계통이 그 MTU사가.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 MTU사가 대한민국의 방산에 기술 개발에 기여한 거는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주 혼자 그냥 돈만 쏙쏙 뽑아 갔던 게 MTU사예요. 여러 회사 외국 방산업체를 평가를 하는데 아주 조용히 해먹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오랜 기간 80년대부터. 그런 측면에서 잘했다. 자주포, 전차. 이건 이제 우리 독립하자. 전투기는 뭐 미국제 쪽으로 편향돼서 그건 그다음 얘기예요. 뭐 향후에 한 2, 3년 후에 이제 지금 뭐 착수는 했는데 그것도 한 10년 걸려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다음 논제나 다음 이제 화제거리가 되는 거지. 지금에 말씀하신 기상체계 전차 자주포의 엔진 국산은 아주 대단히 잘했다. 속이 시원하다. 그래서 저는 대단히 이제 반가웠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을 잘할 수 있다. 마음대로. K9 자주포가 해외에서 많이 팔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성비죠. 가격이 적정하고 뭐 싼 건 아닌데 그다음에 사거리가 뭐 최대 60km까지 현재 K9A1에서 그렇게 이제 멀리 가는 자주포의 사거리가 없기 때문에 독일제를 흔히 얘기하는데 PZ, PZ, G2000 이거는 이제 일단 자주포의 스펙을 보면은 독일제 보면은 무거워요. 장갑을 뭐 더 씌워가지고 상부 장갑이라든지 그래서 기동성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성능 면에서는 뭐 또 작전 요구들을 보면은 좀 어떻게 보면은 다목적 여러 가지 뭐 전장을 여러 환경에서 가동하기에는 좀 헤비하다. 근데 그거보다 약간 저 밑에 우리 K9 자주포가 성능이 좋다. 뭐 이런 성능 저런 성능 골고루 평균 성능이. 그리고 가격을 보니까 얘보다 당연히 싸다. 상대적으로. 이건 당연히 여기에 달려올 수밖에 없지. 그리고 신흥 방산 강국이 되다 보니까 애프터 서비스 바로 와서 이것도 어떻게 좀 해보지? 와서 상주하지? 그다음에 해당 업체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니들이 돈을 좀 투자해서 뭐 어디 건물 인대에서 와서 좀 너희 직원들이 좀 상주해서 있지? 그렇게 하면 이제 이게 후속 지원이 원활하잖아요. 그다음에 부품 공급 물론 이제 우리도 뭐 중소기업 업체에서 다 받아서 전달해야 되지만은 그게 전통적으로 유럽 업체보다는 빨라요. 제조해내고 전달하는 게 유럽 업체들은 우리가 유럽제 무기를 사용하다가 갖다 버린 게 대표적으로 이제 공군의 호크 훈련기라고 있는데 거기에 뭐 엔진 관련 특별 부위 엔진 뭐 이렇게 정비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게 필요한데 미국제만 해도 덜한데 이 유럽제 특히 영국제는 어떤 건 1년 걸리고 그러면 그 해당 항공기 가동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도입한 지 20년 만에 갖다 버렸어요. 근데 그게 우리 대한민국 국방 전력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유럽제가 아주 자기들 스스로 입증하고 있어요. 후속 지원이 느리다. 그리고 이제 뭐 비싸다. 이제 그게 다 종합 점수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 방위사업청이 무기 확보할 때 결정할 때 그런 점수제를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들이
제품 자체를 놓고 이렇게 보면은 좋아요. 그냥 자체 놓고 평가하거나 스펙을 보면은 좋은데 고성능인데 그다음에 이제 운영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앞서면서 방산에 신흥 강국이 이제 된 거죠. 갑자기 싹 돼버렸죠. 우리는 꾸준히 해온 거고 K&R 자주포는 1999년 그 양산 배치 시작한 이래로 벌써 뭐 세월이 20 몇 년 훨씬 넘었잖아요. 25년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지금 수출이 이제 터지고 있고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뭐 이 자주포 분야는 이제 유행이 그렇게 금방 뭐 이렇게 있었다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수출은 계속 되는데 2030년대 전 세계 자주포 트렌드는 이제 무인화. 그래서 오히려 유럽 쪽의 무인화 추진보다는 미국의 무인화. 미국이 지금 뭐 다연장 로켓포트 무인화도 벌써 착수했고 우리보다 더 빠르고 실천력이 또 미국이 또 빠르니까 한번 하면 또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하나의 과제로. 그 다음 물건 개량력, 뭐 K9, A3 같은 거 완전 무인화 이게 완성이 과연 언제 될까? 그러니까 꾸준히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이어가야 되잖아요. 금방 세월이라는 게 10년이 금방 또 휙 하고 지나가듯이 그럼 그때 가서 뭘 팔 것이냐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새로운 그 자주포 플랫폼을 만들기에는 좀 뭔가 가성비가 안 좋고 그럼 기존의 K9 자주포 플랫폼 가지고 뭔가 무인화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입장에서는 ADD와 같이 하겠지만은 좀 고민을 할 거예요. 그 다음 물건이 항상기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일반 뭐 스마트폰 시장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컴퓨터 제품도 그렇고 그 다음 제품이 중요하잖아요. 미리 그 기획을 해서 만들어 놔야 되는. 그래서 실제 업체 입장에서 그거를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당장 뭐 베트남이나 뭐 이런 수출하는 거 여러 나라 뭐 폴란드에 주는 거 그건 그렇게 고민하는 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서 한국 기업의 주목도는 어느 정도였나요? 그전 이제 아이덱스라든지 뭐 이게 경연지를 하니까 에어쇼도 있었고 아랍에미리트 그때까지만 해도 전통적으로 지금 우리가 K방산의 뭐 3대 제품, 4대 제품, FA50 거기다가 모형까지 하면 KF21, 뭐 육군의 KT전차 뭐 중동 버전, 자주포 시리즈들 뭐 이집트가 이제 가져가고 있는 그거 중심이었다면 보면은 이스라엘 하마스 헤즈볼라 전쟁이 양상이 처음에는 뭐 지하 땅굴로 해서 뭐 납치하고 이제 일반적인 뭐 게릴라전 테러 전쟁 비슷하게 이제 가고 했는데 반격한 이스라엘군은 공중 폭격 어마무시한 공중 폭격으로 이제 가자 지구를 초토화시킨 거. 근데 또 중간에 거의 막판에 지금 휴전 단계로 가니까 이제 막판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작년 하반기에는 이란이 이제 참여하면서 그냥 대규모 그냥 로켓 장거리 로켓과 미사일 탄도탄 순항 미사일 쏟아부었잖아요. 이걸 또 이스라엘은 또 아이언돔에서 다 막아냈죠. 여러 종류의 뭐 대공 미사일 종류, 뭐 에로 시리즈도 있고, 뭐 라파엘사의 것도 있고, 막는 것도 있고 해서 했는데 그걸 보니까 그 옆에 나라들이 그러니까 친서방 국가 중심으로 이제 미국 무기 체계 쓰는 나라 중심으로 보니까 저 이스라엘 찍어 좋네. 근데 그 배경에는 또 미국의 어떤 군사 원조 자금이 들어가서 개발한 거거든요. 뭐 보잉사가 에로 시리즈 같이 탄도탄, 대탄도탄 개발해서 성공한 것처럼 그 모든 체계가 미국의 어떤 군사비가 원조가 돼서 만들어졌는데 그거 살 수 없잖아요. 중동 국가들이 친미 국가이긴 하지만은. 그리고 또 차별을 받고 있는 게 뭐 사우디나 이런 나라가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는 또 공급을 못 받아요. 아, 너희는 대상이 아니야. 그다음에 이제 KF-21한테 이제 어떤 기회가 오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 전투기도 이런데 미사일은 어디가 사야 돼? 하다 보니까 미국제는 살 수 있어요. 뭐 패트리어트 시리즈, 그다음에 뭐 사드 시리즈까지 다 할 수 있는데 이거 번호표 받아놓고도 한참 기다려야 돼. 그것도 비싸게 주고. 근데 그 사이에 갑자기 이란이 또 미사일을 쏠 수 있거든. 뭐 어떤 그 외교 상황이 나빠져 갖고 관계가 이 급하게 뭐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제는 살 수 없고 미국제는 한참 기다려야 되고. 그다음에 서유럽제, 뭐 MBDA사라든지 서유럽제, 뭐 D사라든지 독일에 이것들은 소량 생산하고 또 우크라이나 자기들 그 지역에 또 우선시하고 있거든. 자기 내부 그 나토에 또 발주받은 게 또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중동 국가에 살래? 되게 비싸. 미국제보다 더 비싸. 줄 수는 있어. 근데 이것도 미국보다 번호표 더 멀리 받아야 돼. 근데 비싸, 더 비싸. 뭐 이렇게 하는 거든. 원래 뭐 나토의 방산업체들이 그런 장사를 해왔거든요. 평상시에. 그러니까 이제 이건 안 되겠다. 또 러시아제, 뭐 중국제는 말도 안 되고 딱 한 나라 있잖아. 대한민국의 지대공 미사일, 대탄도탄 미사일들이 지금 괜찮다. 이것이 바로 기술적으로 보면은 어떤 서방 측 기술 플러스 러시아의 대탄도탄 기술, 그러니까 지대공 미사일 기술이 합류가 돼서 새로운 아주 이 물건이 나왔다. 아주 우수하다. 그리고 공급이 되게 빠르다. 그렇게 해서 이제 터지기 시작한 게 천궁2. 이게 중고도, 중거리 탄도탄 미사일인데 그거 이미 발주가 됐죠. 그거 다 뉴스에 났고. 그 다음에 이제 LSAM. 더 높은 데로 올라가고 더 멀리 가는. 소위 이제 이스라엘로 말하면 이제 에로 시리즈인데 더 멀리 올라가는. 그게 이제 개발이 끝나서 지금 양산 이제 들어갔죠. 이제 국군한테 먼저 배치가 되는데 LSAM-1이죠. 그 2가 또 준비가 되어 있고 더 멀리 또 제대로 맞출 수 있는. 그래서 그게 이제 관심사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제 못 사니까요. 한국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왔다. 해당 업체가 전시 왔다. 그걸로 몰리죠. 기존에 뭐 전투기 전차 그건 잘 알고 있고 이거에 대한 정보를 더 내놔봐. 우리 이거 좀 사야 돼. 천궁2는 이제 이미 사고 있지만 천궁3도 만든다며. 그다음에 LSAM-1뿐만 아니라 2도 만든다며. 이거 다 정보 제공해봐. 우리가 살 수 있어. 사야 돼. 급해. 빨리 줄 수 있어. 우리 먼저. 대한민국 국군 그 납품할 때 동시에 좀 줘봐라.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막 얘기가 이제 상담이 된 거죠. 협상은 아니고 상담. 그래서 그게 이제 호황을 이룬 거죠. 그러니까 이 품목, 물건이 이게 방산 제품이지만 품목을
다양하게 만드는 이제 시점에 온 거예요. 그래서 폴란드 수출 터질 때는 뭐 3대, 4대, 천무까지 해서 그 정도였다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10대 제품을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지대공 미사일 쪽은 이제 5대 제품 이렇게 이제 됐고 숫자가 10대 제품까지 가려면은 나중에 이것저것 다 함정까지, 잠수함까지.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미사일, 뭐 공대지 미사일 개발하고 있는 거, 공대공 미사일 개발하고 있는 거 다 2030년대 이제 전후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합류하면 이제 방산, K 방산이 10대 방산이 이제 제품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대략적으로 4대 방산, 4대 제품 그 정도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숫자가 물건 종류가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다른 우리 그 수출 품목 경제에 기여하는 사실 뭐 폴란드 수출 터지기 전에는 과연 기여를 할까 우리 경제에 저도 의심을 많이 했죠. 이거는 별개 분야로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이거 해서 해당 회사의 직원도 더 뽑고 그래서 이게 사회가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하나의 그 수출 품목이다. 진짜 신경 써야 돼요. 지금 우리가 단순 제품 얼마 전까지는 이제 컴퓨터 그런 원래 제품 중심으로 이제 소프트웨어나 이런 걸 했는데 다음 단계는 방산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품목을 다양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해군 분야, 수상 전투함, 잠수함 그리고 헬기 분야 이거 꼭 성취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품으로 들어가면은 대표적으로 해군에서 KDDX 차기 우측함, 그다음에 이제 육군 지상 헬기에서는 차세대 기동 헬기. 그래서 이제 기획되고 준비되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가야 돼요. 해외에서 해당 업체들이 돈을 벌면서 다시 순환시켜서 거기에 또 투자할 수 있게끔 일부라도. 그래서 상당히 좀 중요한 시점에 와 있어요. 현재 25년도에. 이것이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을 제대로 제도화시키고 안착시키려면 올해 내년이 중요해요. 26년까지. 그러면서 이제 KF-21이 날아다니니까 전투기 부대에서. 그러면 이제 발전하는 거죠. 또 다른 이제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거고 2030년대는 이제 서유럽하고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하다못해 저도 이제 없었던 생각이 맨날 남의 나라 뭐 유럽이나 미국 방사업체만 맨날 뭐 순위를 보다가 지금은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한 5위까지 올라가 보자. 전 세계적인 순위. 대한민국 방산의 순위가 5위까지 올라가 보자. 된다, 할 수 있다.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생각, 자신감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제품이다. 기획, 실천. 중국 해군의 현대화가 많이 진행되었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중국 해군의 함정들이 현대화되고 있다, 된다 했던 게 처음으로 이제 관심 가지고 접한 거는 1999년도였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질적 향상을 시키면서 그러니까 서유럽의 기술을 훔쳐오거나 사오면서 센서 쪽이나 미사일을 거의 혼합된 러시아 기술과 서유럽의 기술을 혼합해서 만든 자기네들 것을 이제 내기 시작한 게 2004년부터 그렇게 해서 2010년대 이제 미국의 오바마 정권 때 미해군을 기습 공격할 수 있는 배들이 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현재 소위 중국판 이지스함이라고 하는 거, 소위 이제 평판 레이더를 제대로 미국식 흉내내서 다는 거에 등장한 게 55. 아주 뭐 큰 구축함이죠. 옛날 같으면 수장급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까지 진입을 했는데 그게 실제적인 미국을 견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인데 중국판 이지스함이. 근데 그게 아직은 전체적으로 미국의 이지스 전력에 비교해서 많지가 않아요. 점유율이 낮아요. 지금 건조 완성화까지 합하면 한 10여 척, 10척? 10척에서 12척 사이. 반면에 미 해군의 대표적인 함대가 이제 태평양 지역에 7함대, 3함대, 그다음에 대서양에 이제 함대가 있죠. 이 대표적인 세 개 함대인데 그들의 이제 미 해군의 그 전투함은 다 이지스함. 뭐 연안 전투함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보조 수단이고 그냥 주전력은 이지스함이에요. 그게 한 80여 척, 88척인가 그래요. 근데 중국 해군은 제대로 된 이지스함이라고 자부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10여 척. 그러면 그게 비교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언론에서는 전체 숫자가 중국 해군이 뭐 500척이다. 뭐 얘기하는데 급선장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면면히 살펴보면은 동북아시아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그다음에 대한민국 해군을 대만 해군 포함해서 견제할 수 있는 배들. 그거는 많아요. 소위 미사일 발사 호위함인데 구축함 밑에 좀 가벼운 호위함 3,000톤대 그게 한 40척 돼요. 아주 최신 그 현대화된 게 40여 척. 만약에 이 서해안에서 유사시에 한국 해군을 또 견제해야 되니까 더 작은 또 함정이 초기함이라고 있어요. 뭐 한 2,000톤짜리. 그게 60척. 그 부분이 호위함하고 초기함 부분이 풀빵 찍듯이 소위 말하는 언론에서 얘기하는 100척이잖아요. 그것만 해도 그냥 단순 비교 숫자를 카운팅하면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국을 밀고 당기고 할 수 있는 배를 대량으로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1차 목표는 그거였죠. 일단 주변국부터 견제할 수 있는 함정부터 만들고 고성 함정, 미국 수준의 이지스함은 그 다음으로 이제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현재 그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본격적으로. 그래서 그걸 세분화시켜서 분석을 이렇게 기사를 쓸 때 해줘야 되는데, 그 전체로 그냥 뭐 이게 다 미 해군을 달게든데 중국 해군조차도 북해 함대, 뭐 동해 함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구역이 우리나라 1함대, 2함대, 3함대 있듯이 뭐 한 개 함대가 붙었다가 모자르면 이렇게 합류가 되겠지만은 거기에 이제 뭐 주전 멤버들이 뭐 미사일 뭐 구축하면 호위하면 이렇게 합류가 되겠죠. 미 해군하고 자위대가 싸우다가 그러면 그 공배, 서해안, 황해 그거는 이제 소위 뭐 2,000톤짜리 초기함들이 일단 전력 보강해서 한국 대한민국 해군도 견제해 뭐 이제 그런 역할이죠. 그러니까 그 숫자를 엄밀히 따지면 미 해군 상대 전력은 초기함까지는 아니다. 잘 넣어줘봤자 뭐 40여 척의 미사일 호위함. 근데 그거 이제 그렇게 추려서 정제해서 비교를 하면은 미국의 이제 함대가 2개 함대, 태평양 2개잖아요. 안 밀려요. 미국 절대 안 밀려. 한국만 또 그렇게 척수가 많기 때문에 안 밀려요. 그리고 옆에 가운데
해상자위대가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제 생각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2차 대전 때 해봤잖아. 그 자기네 할아버지 때 해봤잖아요. 그러면 그 흐름들이 소위 우파들, 일반 우파들의 그 있잖아요. 뭐 미국한테는 폭탄, 원자폭탄만 이렇게 돼버렸지만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섬 그 뭐 센카쿠 뭐 그쪽 있잖아요. 그 뭐 해보겠다고? 나 뒤에 미국도 있고, 나 해상자위대 잠수함도 제대로 성능 좋고, 나 미사일 뭐 호위함이라고 얘기하는데 구축하면 돼. 충분히 돼. 나 미국한테 붙어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거 아니? 정치 용어 있잖아. 해보자는 거 그게 된다는 거예요. 해상자위대가 되고 있고. 미국은 또 역으로 이용하는 거죠. 너 그 정도 되잖아. 기술도 있고 배도 잘 만들잖아. 그리고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내가 조금씩 내가 기술 줘서 키웠잖아. 처음에는 우리 미국제 구축함 기술 주고 미국제 재래식 잠수함 기술 줬고 하다못해 그 수상 비행정 그것도 기술 같이 합류해서 잘 만들었고 그다음에 90년대 이지스함 갖게 했잖아. 공고급 다 했잖아. 차례차례 내가 가르쳐서 키웠잖아. 지금은 더 크게 이지스함 더 크게 만들게 하고 있잖아. 만든다며. 미사일 우리가 팔 거고. 이거 가지고 못할 게 뭐 있어. 자신감을 이제 이렇게 조금씩 단계별로. 그래서 이게 중국이 고민하는 게 일반 언론과 달리 보면은 이거 만만치 않다. 이거를 들어오지 못하게 이거 오지 마세요. 이 대만만 그냥 하면은 되는데 이건 될 것 같은데 희생이 많이 따르지만은 이거 이제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현재. 그 1차 시기는 대만 양안 사태 1차 시기는 2027년까지 이제 설정 준비를 그때까지 끝내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더 걸릴 것 같아요. 이제 해군 전력이 내실 있게 자기들 입장에서 내실 있게 더 고속도로 만들려면 시간이 더 걸린다. 그래서 수상 전투함 얘기했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잠수함이 거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683 6척이 SSBN 소위 대륙간 탄도탄 싣고 있는 6척 그다음에 공격 원잠이라 하는 거 그건 8척 구형 뭐 한 급인가 세 척인가 태평양 함대에 비교하면은 뭐 얼마 안 돼요. 겨우 이제 미국 SLBM 대륙간 탄도탄 같은 거 수중 발사 겨우 견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잠수함 분야도 나머지 다 재래식 디젤 잠수함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 중국 해군의 디젤식 잠수함을 견제하는 역할을 맡은 게 한편으로 또 이제 일본 해상자위대의 22척의 3,000톤대 잠수함들 아주 특화됐어요. 중국 잠수함을 견제할 수 있는. 물론 러시아 재래식 잠수함하고 특화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게 미국의 입장에서는 가장 첫 번째가 미일 동맹이에요. 미일 동맹. 그 다음이 미일한이에요. 이게 이제 단어가 일본의 신문 기사를 보면은 이제 일미한이에요. 뭐 연합훈련 했다면 일미한으로 이렇게 속내가 다 있는 거죠. 그런 단어를 유심히 보면 좀 웃기는 게 많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제 미일 동맹의 그런 가치, 자기들의 어떤 군사력 가치를 자기가 건설했다는 거죠. 물론 돈과 인력은 다 일본 사람들이 한 거지만은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경제 그 한 거. 이번에 이제 뭐 만났잖아요. 트럼프 만나서 형님 내가 돈 더 쓸게, 무기 더 살게, 잘 좀 봐줘. 대신 공동 목표는 중국이야. 그걸 이제 보인 거죠 이번에.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에서 대만 독립 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삭제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트럼프 이제 그 생각한 그대로 이제 펼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보다는 이제 중국을 너 전쟁 일으키지 마. 특히 내가 4년 동안 있는 동안은 일으키면 안 돼. 일으키지 마. 그러니까 이제 상징성으로 그것부터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문구가 하나의 중국 이 문구는 1978년 9년도에 미국과 중국이 이제 수교하면서 한 편으로 자기들 같은 편으로 먹기 한 거예요. 그게 목적은 이제 소련, 그 당시 소비에트 연방을 이제 대대적으로 견제를 하기 위해서 같은 편을 먹으면서 80년대 전 기간 동안 레이건 정부 시절에 미국제 무기들을 팔겠다, 기술을 넘겨주겠다. 그래서 소위 그 지금의 중국제 무기들, 항공 분야를 특히 보면 짝퉁, 미국 거를 흉내낸 것들이 많은 게 이 판 자체, 베껴 만들어. 옛날에는 러시아제를 베꼈으면 우리 거를 베껴 한 동에 이미 80년대부터 판을 깔아줬어요. 기반을. 그러니까 미국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지금은 최근에 뭐 또 일반적인 사례에서 블랙호크 미국제 블랙호크를 그대로 카피했던 헬기가 이제 만들어져서 나오고 있는데 이미 그거는 제품을 다 제공했거든요. 80년대 말에. 그럼 누구한테 뭐라고 못해. 자기들이 판을 깔아줬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한때 이제 상당히 원활하게 같은 편 먹으면서 했고 90년대, 2000년대는 서로 팔아먹기. 그래서 경제를 유지하는 거. 거기에 우리가 아주 거기에 끼어들어서 선진국까지 이제 됐다는 얘기가 서로 이제 호황이 있던 게 그 30년 기간, 90년대부터.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이 러시아는 이제 소련에서 러시아로 내려놨는데 중국이 크니까 이것마저 주저앉게 하려면은 다 차단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대만이 또 상징적으로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 대만을 이제 중국이 접수하면은 미국의 어떤 안보 태평양 지역이 좀 뒤로 이렇게 침범, 중국 해군이 더 나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대만의 뭐 까오슝국이 저쪽이지만 안쪽에 있지만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위협이 생기는 거죠. 새로운 위협이. 직접 상대를 해야 되는. 그래서 이 대만을 그런 면에서 뺏길 수 없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렇게 뭐 한 4, 50년 동안은 그렇게 지냈으면 앞으로는 못한다. 다시 70년대 이전으로 돌려놓겠다. 적대적으로, 군사적으로. 그걸 이제 아예 공식적으로 내는 거예요. 자기 임기 기간 내에는 그렇게 이제 기조를 유지하겠다. 사고 치지 마라. 우크라이나 저기 해놓으니까 아주 골아프다. 러시아 이렇게 한 거니까 속내는 계속 뭐 무기 원조, 뭐 돈 원조 했기 때문에 많이 속된 말이 좀 빨렸다. 근데 여기도 뭐 내려온다고? 안 돼. 하지 마. 그러니까 그 문구 자체로 싹 없애서 이제 겁을 준 거죠. 너희들이 들어오면은 바로 태평양 전력이 다 바로 들어갈 거야. 이래도 한다고 전쟁은 특히 뭐 앞으로 4년 동안에 하지 마.
그런 목적이 있죠. 목표가 있고 이 도련선이라는 게 있어요. 중국 해군한테는 자기들이 볼 때는 태평양보에 1차 도련선, 2차, 3차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건 이제 미 해군은 이제 못 들어오게 하려고 이제 막아야 된다. 방어선 점점 이렇게 내보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도 있고 반대로 중국 쪽에서는 또 미국에서는 이제 양안 사태를 보면서 하나의 중국은 더 이상 이제 뭐 존재하지 않고 여차하면은 대만에 미군이 상륙할 수 있다. 전쟁 유사시에는 그러니까 일으키지 마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좀 더 환경이 먼저 바이든 때보다는 그 모호성을 좀 버린 거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식으로 이제 해서 그걸 유지했는데 전쟁 일으키지 말라고. 근데 지금은 확실하게 입장을 밝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양안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한 예측도 많이 했는데 레이건 시절 때 소련에 대한 그 위협, 뭐 함정이 뭐 너무 막강해서 이제 그거와 똑같아요.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양안 사태에 대한 거를. 그래서 뭐 좀 오히려 10년 전에도 이게 지금 위기가 있었거든요. 2013, 14년도에 상당한 위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분위기를 업을 시켜야만 오히려 전쟁을 방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북아시아 양안 사태나 한반도가 맨날 전쟁 난다 해서 오히려 그게 효과가 있어서 유지가 된 거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다들 이거 크림반도 그건 뭐 이제 끝난 거니까 뭐 전쟁이 나겠어 했어요. 거긴 되게 신경 안 썼다고. 전쟁 뭐 이렇게 날 것 같지 않는. 그다음에 하마스가 무장 전파기 때문에 이게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예상을 못했던 게 전쟁이 난 거예요. 예상 밖의 일들이. 근데 이쪽 지역은 오히려 이렇게 긴장 조성을 매우 이렇게 언론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쉽게 일으키기가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어느 지역에 미 해군이 참전할까요? 자기는 일본에 주둔하는 칠함대. 그 칠함대 전력이 뭐 이지스 전투함만 구축함이나 수정함만 해도 뭐 9척이 상시 주둔하고 있고 항공모함, 그다음에 또 사세보항에 있는 경항모, 소위 아메리카급 상륙함들이 또 있고, 뭐 LPD들이 그렇게 잠수함들은 괌에 있고, 원자력 공격 잠수함은 또 괌 쪽에 배치돼서 분산 배치돼 있고, 항공 전력은 이제 수시로 이제 오키나와 가다에 이제 배치돼 있고, 뭐 미자와 해서 나름대로 깔아놨어요. 근데 그거를 다 뒷받침하는 거는 이제 하와이에 있는 전력 사령부라든지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의 사령부들, 서해안 사령부들 전력들이 한 번에 다 달려들기 때문에 또 이제 급하게 모자르면은 뭐 대서양 쪽의 방면에 전력도 이제 빼올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파나마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전통적으로 파나마가 2차 대전 때도 그 옛날에 이제 영화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한두 분들이 있는데 2차 대전 때도 그런 영화 있었어요. 파나마가 일본군한테 통제권을 뺏기면 어떻게 하냐 그런 영화도 있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난 그 얘기를 보면서 옛날에도 저런 2차년 40년대 영화도 있었는데 이게 같은 기조구나. 중국 애들이 그 통제를 하면은 만약에 급하게 대서양함대에서 항공모함이 그걸 지나서 와야 되는 합류해야 되는데 뭐 며칠 지연을 시킨다지 여러 가지 뭐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서 그 파나마 정부를 이제 통제를 중국이 해서 야 며칠만 지연시켜 통과시키지 마 거기 머물게 있게 그러면 이제 이 전쟁의 어떤 승기가 뒤바뀔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파나마 정부를 딱 잡아야 되겠다. 근데 저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서방 측의 어떤 군사력 입장에서는 그거 해야 된다고 봐요. 이 파나마는 뭐 군사력도 뭐 보잘것도 없는 뭐 경찰 중심의 전력이지만은 1989년도에 미국이 침공 한번 쳐들어간 적도 있죠. 그런 거 통제권 때문에 전반적인 뭐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파나마 통제권이 미국이 다시 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도 좀 편하게 전쟁 같은 거 없이 여행이나 다니면서 그러려면 이 상태가 유지돼야 되는데 주권을 생각하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거를 뭐 전 세계적인 걸 뭐 주장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상이 아니 파나마 주권 독립국가인데 왜 미국이 그렇게 간섭하고 뭐 하냐? 근데 그 나라 문제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 우리한테까지 영향을 줄 수 있고 대만한테도 전쟁의 여파를 줄 수 있는 건데 당연히 미국에서 통제를 해야죠. 그건 무슨 뭐 주권 거 자체를 얘기하나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주한미군은 동북아시아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나요? 그동안 이제 얘기가 전쟁이 이제 양안 사태 전쟁으로 이어지면은 다 합류가 돼서 참전할 거다. 근데 참 묘하게도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시점이죠. 연말 연초. 그리고 동시에 우리 방위비 증액, 그다음에 뭐 주한미군은 감축 철수 얘기도 동시에 나왔다가 지금 이제 현재 좀 수그러들었어요. 뉴스가 거의 없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다 이렇게 섞어서 보니까 당장은 방위비 얘기보다는 이제 주한미군 전력의 개편을 좀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줄이면서 개편. 왜냐면 현재 있는 전력이 북한 상대로 중심의 순환 그 여단, 지상군 여단이 들어오고 평택기 중심의 뭐 공격 헬기 전력이라든지 그거 있는데 그 정도는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 국군의 전력이 그만큼 이제 질적 양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뭐그 정도 없어도 우리가 뭐 전쟁 방어하는데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공격이 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있으나 마나하다. 근데 물론 이제 한반도에서도 아직은 더 필요한 건데 그러한 전력들이 좀 감축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우리한테 거꾸로 트럼프가 우리한테 방위비 더 내라 하기 전에 겁을 주기 위해서 공격 헬기 아파치 전력을 절반으로 줄인다든지. 근데 뭐 그거 뭐 사실 이제는 우리가 그 무기 체계가 다양화돼서 옛날 6.25 때처럼 뭐 그거 없어 절반 24대 빼간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고 우리가 또 LH도 지금 뭐 나오고 있고 상륙 공격 헬기도 이제 개발 완료된 단계에 있고 그래서 아쉬울 건 없어요. 옛날처럼. 뭐 10년 전, 20년 전처럼 뭐 우리가 큰일 났다 그건 아니고 그래서 미국도 이것저것 다 재면서 겁을 주기 위해서 뭐 평택에 있는 아파치 전력 절반 빼고 5월 달에 이제 오산에서 에어쇼를 하면서 A-10 공격기 미공군의 철수는 10월 달이에요. 그게 40년 만에 이제 빼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퇴역시켜요. 철수시키면서. 그것도 이제 행사를 5월 달에 에어쇼에서 야 비행도 이렇게 보여줘서 나 갈게 40년 잘 지켰어 이제 하면서 10월 달에 이제 빼면은 그걸 메꿔줘야 될 전력이 들어와야 되잖아. 그걸 안 보낼 것 같아요. 후속 전력은 없는 거예요. 그게 자연 감축이에요. 그동안 한반도의 냉전 그거의 전력에 있어서 미국이 자연스럽게 감축을.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옛날처럼 우리가 뭐 야 큰일 났다 전력이 모자란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우리도 상당히 뭐 막강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감축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게 줄어들잖아요. 규모가 전체 주한미군이. 그러면 최소한의 뭐 F-16 전투기 전력이라든지 지상군의 뭐 블랙호크 뭐 기동력 부대 요걸 진짜 대만 쪽에 투입을 해봤자 효과도 없는. 괜히 시끄러워지기만 하고 우리가 양국 간에 한미 간에 되레 중국 그 문제는 우리가 휩쓸려 들어와서 안 돼. 우리 여기만 지켜야 돼. 얘들 여기만 있게 해. 이거 빼면 안 돼. 이제 그 정도의 어떤 이제 뭐 발언권도 있을 것 같고 새로운 뭐 정부에서.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뭐 예전처럼 작년 하반기처럼 전쟁에 휩쓸려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건 이제 전력에 대한 거고 기지가 있잖아요. 기지. 중국 입장에서는 주변에 주한미군 기지가 있고 주일미군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괌 기지도 있고 뭐 저 멀리 호주 기지도 있고, 미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이 필리핀 또 있고 주둔지 같은 게. 이거를 대만을 접수하기 위해서 이걸 먼저 다 미사일로 때리고 시작하면은 이게 세계대전. 근데 안 때리고 주변에 주한미군 전력까지 기지까지 안 때리고 하면은 이게 다 달려들잖아. 어떤 형태든 달려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게 지금 고민이 많은 거예요. 전력은 진짜 첨단화되는 건 이제부터고 주변 기지를 때리고 미군 기지를 때리고 시작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 스스로 전 세계대전을 만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상태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최소한 27년까지는 계속 그런 게 우왕좌왕 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뭐 내일 당장 전쟁은 날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양안 사태. 그래서 주한미군 전력도 감축은 예상은 되는데 뭐 새로운 전력이 들어온다 그건 아닌 것 같고 방위비 문제도 나올 것 같고 해서 주한미군의 역할은 뭐 예전보다 줄어들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한반도에서나 또 양안 사태에 있어서. 다만 그 2026년까지는 딱 한 개 전력은 투입이 될 거예요. 유투기, 정찰기. 그거 뭐 그래봤자 한 세 대? 제가 눈을 보기에 세 대니까 세 대는 그건 투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대신 그거를 주일미군 기지로 옮겨서 주한미군 소속이 아닌 그 소속을 달리해서 거기에 정찰을 시키는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아마 투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질적인 주한미군 이름으로 참전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유사시에. 이름을 바꿔야 돼. 배속, 그러니까 소속을 바꿔야 돼. 옮겨서 주일미군 소속으로 해야 돼. 그래서 너무 이렇게 걱정들은 너무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좀 더 지켜보고 분석하면 좀 다른 것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관망하는 좀 입장입니다. 이런 것도 뭐 이렇게 호들갑 떨고 그런 건 아니에요.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곧 이제 따뜻해지는 봄이 오는데 아직은 춥습니다. 근데 이 분야도 이 밀리터리 이제 이렇게 해설을 해드리는 분야도 좀 새로운 소재 관심이 있는데 아직 이게 뭐 많이 얘기가 안 되는 좀 부분도 있어요. 새로운 이제 무기체계 한국군의 뭐 획득 사업이라든지 개발 사업들 그걸 좀 이렇게 총집합해서 조만간 봄에 좀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4년째 하고 있는 슈퍼소닉 TV에서도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고민하고 있어요. 이 분야 밀리터리 이제 해설 분야에서 조금 새로운 걸 참신한 걸 가지고 등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뭐 전반적으로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은 겨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